집착은 어떻게 우리를 망치는가? 여러분은 무언가를 놓지 못해서 스스로를 망쳐본 적이 있습니까? 사람일 수도 있고, 사랑일 수도 있고, 돈, 성공, 인정, 혹은 자존심일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원하는 것이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것은 없으면 안 되는 것이 되었고, 그리고 마침내 나를 좀먹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부릅니다. 집착. 집착은 사랑의 얼굴을 하고 온다. 집착은 절대 처음부터 흉측한 얼굴로 오지 않습니다. 집착은 늘 사랑처럼, 열정처럼, 책임감처럼 혹은 노력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말했습니다. 괴물과 싸우는 자는 그 과정에서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우리는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며 싸우기 시작합니다. 잃지 않기 위해, 지기 싫어서, 버려지기 싫어서.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그 싸움 자체에 중독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집착은 우리의 삶을 서서히 잠식합니다. 집착은 통제 욕구에서 시작된다. 심리학에서는 말합니다. 집착은 대부분 통제 욕구에서 시작된다고. 불확실한 세상에서 우리는 불안을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붙잡습니다. 사람을 붙잡고, 결과를 붙잡고, 기회를 붙잡고, 지위를 붙잡고, 이미 끝난 관계까지 붙잡습니다. 왜일까요? 놓으면 무너질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놓지 못해서 무너집니다. 사랑에서의 집착. 사랑을 예로 들어볼까요? 사랑은 원래 자유입니다. 그러나 집착은 감옥입니다. 왜 답장이 늦어? 지금 누구랑 있어? 나보다 일이 더 중요해? 이 질문들은 사랑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불안의 언어입니다. 상대가 떠날까 두려워 더 꽉 붙잡습니다. 그러나 더 꽉 잡을수록 상대는 더 숨이 막힙니다. 심리학자 존 볼비는 애착 이론을 통해 말했습니다. 어릴 때 형성된 불안정한 애착은 성인이 되어 집착적인 사랑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우리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버려질까 두려워 매달리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결국 스스로를 망가뜨립니다. 성공에 대한 집착. 이번엔 성공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난 열심히 할 뿐이야. 난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야. 멋진 말입니다. 하지만 질문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그 성공이 당신을 잠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잠을 줄이고, 건강을 잃고, 관계를 포기하고, 자신을 혐오하면서까지 달려가고 있다면 그건 노력일까요? 아니면 집착일까요? 세계적인 농구 선수 마이클 조던은 승부욕의 상징이었습니다. 그의 집요함은 전설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그는 극단적인 완벽주의와 압박 속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몰아붙였습니다. 집요함과 집착의 경계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그리고 그 선을 넘는 순간 우리는 성취의 주인이 아니라 성취의 노예가 됩니다. 집착은 시야를 좁힌다. 집착의 가장 무서운 점은 시야를 빼앗는다는 것입니다. 집착은 다른 가능성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보지 못하게 하고, 다른 기회를 보지 못하게 하고, 심지어 자기 자신조차 보지 못하게 합니다. 집착은 터널입니다. 어두운 터널 속에서 우리는 오직 한 점만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점이 사라지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세상은 넓고 기회는 많고 사람은 수없이 존재합니다. 단지 우리가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집착은 자존감을 갉아먹는다. 많은 사람들은 집착이 강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반대입니다. 집착은 내면의 약함에서 시작됩니다. 이 사람 아니면 안 돼. 이번 기회 아니면 끝이야. 이 정도 성과 없으면 난 실패자야. 이 문장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자존감이 외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사건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다. 집착은 생각의 왜곡입니다. 없으면 나는 무가치하다는 왜곡된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를 점점 더 작게 만듭니다. 집착은 중독과 닮아 있다. 집착은 중독과 매우 닮았습니다. 처음엔 기쁨을 줍니다.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기대감이 생깁니다. 그러나 점점 더 강한 자극을 원합니다. 답장이 오면 기쁘지만 더 빨리 오길 원하고, 성과가 나오면 기쁘지만 더 큰 성과를 원합니다. 결국 우리는 충족이 아니라 갈증의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갈증은 끝이 없습니다. 놓는다는 것의 의미. 그렇다면 놓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포기일까요? 아닙니다. 놓는다는 것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놓는다는 것은 내 존재의 가치를 그 대상과 분리하는 일입니다. 사람이 떠나도 나는 여전히 나이고, 실패해도 나는 여전히 가치 있고, 기회를 잃어도 인생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그때 비로소 집착은 힘을 잃습니다. 우리는 왜 망가지는가? 집착이 우리를 망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 점에 걸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 한 성공, 한 결과, 한 이미지에 모든 것을 겁니다.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확률이고 변화이고 흐름입니다. 흐름을 거스르려는 순간 우리는 부서집니다. 당신은 무엇을 그렇게 붙잡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당신을 살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조금씩 망가뜨리고 있습니까? 집착이 만들어내는 7가지 파괴 패턴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터널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집착은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의 자유를 빼앗습니다. 그리고 자유를 잃는 순간 우리는 이미 망가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집착이 만들어내는 7가지 파괴 패턴. 집착이 우리 삶을 잠식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집착이 우리의 마음과 몸 그리고 관계 속에서 어떻게 파괴적 패턴을 만들어내는지 살펴볼 시간입니다. 집착이 만들어내는 패턴은 크게 7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패턴은 끝없는 불안입니다. 집착은 항상 무엇인가를 놓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상대가 연락을 안 하면 불안하고, 성과가 늦으면 초조하고, 기회가 다가오지 않으면 초조해집니다. 불안은 마음을 갉아먹고 몸을 긴장하게 만들며 생각을 좁게 만듭니다. 결국 우리는 현재를 살지 못하고 미래에 매달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두 번째 패턴은 통제 욕구입니다. 집착은 통제의 탈을 쓴 채 옵니다. 그 사람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야 해. 결과는 반드시 내가 원하는 대로 나와야 해. 통제하고 싶은 욕구는 불안에서 비롯되며 사람과 관계, 상황을 억압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 우리는 자유를 잃은 채 다른 사람까지 억압하는 괴물이 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 패턴은 과도한 몰입과 피로입니다. 집착은 우리를 끝없는 행동으로 몰아갑니다. 일을 멈출 수 없고, 생각을 멈출 수 없고, 잠을 줄여서라도 목표를 달성하려 합니다. 그 과정에서 몸과 마음은 탈진하고 건강을 잃고 사랑과 우정을 소홀히 하게 됩니다. 집착은 자신을 희생시키는 독약입니다. 네 번째 패턴은 관계의 왜곡입니다. 집착은 사람을 소유하려 하고 상대의 자유를 제한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질투하고, 친구의 선택에 불안하고, 가족의 의견에 과도하게 반응합니다. 집착은 결국 관계를 깨뜨립니다. 사랑이었을지라도 집착은 관계를 갉아먹는 균열을 만듭니다. 다섯 번째 패턴은 자존감의 의존입니다. 집착하는 대상이 사라지면 우리의 가치까지 흔들립니다. 성과가 없으면 나는 실패자, 인정받지 못하면 나는 무가치, 상대가 떠나면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 자존감을 외부에 맡긴 순간 우리의 삶은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는 집처럼 됩니다.
6번째 패턴은 사고의 왜곡입니다. 집착은 세상을 내 관점에서만 보게 만듭니다. 작은 문제를 크게 부풀리고 상대의 의도를 항상 의심하며 실패를 자신의 정체성과 동일시합니다. 이때 우리의 뇌는 경계 모드로 변합니다. 끊임없이 위협을 감지하고 위험이 아닌 일에도 불안과 스트레스를 느낍니다. 집착은 단순한 마음의 문제를 넘어 우리 판단력과 선택력까지 흔들어 놓습니다. 마지막 7번째 패턴은 정서적 고립입니다. 집착은 인간관계를 왜곡할 뿐 아니라 정서적으로 우리를 고립시킵니다. 불안을 혼자 안고 상대에게 진심을 다 표현하지 못하며 감정을 숨기거나 과잉 반응합니다. 결국 집착이 만든 감정의 감옥 안에서 우리는 혼자라는 느낌을 더 강하게 경험합니다. 이 고립은 또 다른 집착을 부르고 다시 불안, 통제, 피로의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7가지 패턴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끝없는 불안, 통제 욕구, 과도한 몰입과 피로, 관계의 왜곡, 자존감의 외부 의존, 사고의 왜곡, 정서적 고립.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집착은 단순히 마음속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서서히 잠식하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그렇다면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핵심은 단 한 가지입니다. 놓는 것. 놓음은 포기가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외부에서 분리하는 일입니다. 관계에서 자유를 주고 성과를 자신과 동일시하지 않고 실패를 경험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 순간 우리는 집착이 만든 감옥에서 벗어나 비로소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집착이 만들어내는 구체적이고 파괴적인 패턴을 살펴봤습니다. 불안, 통제, 피로, 관계, 자존감, 사고, 고립. 모든 것이 서로 얽혀 우리의 삶을 잠식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집착이 만든 이 악순환도 놓음으로써 풀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는 적이 있나요? 왜 나는 놓을 수 없을까? 왜 같은 생각, 같은 걱정에 계속 빠져들까? 사실 이 모든 현상에는 뇌의 메커니즘이 숨어 있습니다. 집착은 단순한 마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뇌의 보상회로와 신경전달 물질이 만들어낸 습관과 중독에 가깝습니다. 오늘은 그 신비로운 과정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집착을 이해하려면 먼저 도파민을 알아야 합니다. 도파민은 뇌에서 보상과 쾌감을 담당하는 신경전달 물질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얻었을 때 도파민이 분비되며 좋아, 더 원해 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연인에게 메시지를 받으면 도파민이 터지고 성과를 달성하면 도파민이 쏟아지고 작은 성공과 인정에도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도파민은 충분히 만족하면 멈춰야 하는데 집착 상태에서는 멈추지 않습니다. 더 많은 메시지, 더 많은 성과, 더 많은 인정. 끊임없이 갈구하게 만듭니다.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입니다. 집착은 불안과 통제를 동반합니다. 뇌는 이를 위험으로 인식하고 코르티솔을 분비해 경계 상태로 만듭니다. 불안한 마음 코르티솔 상승 집중력 저하. 계속 붙잡으려는 행동 피로와 과로 더 많은 스트레스. 결국 집착은 뇌를 만성적 스트레스 상태로 몰아넣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집착과 중독의 뇌작용이 매우 유사하다는 점입니다. 뇌는 반복되는 자극에 점점 더 강한 반응을 원합니다. 더 많은 자극, 더 큰 만족을 갈망하게 됩니다. 충족되지 않으면 불안, 초조, 짜증으로 반응합니다. 사랑, 성공, 물질, SNS. 집착의 대상이 무엇이든 뇌는 반복과 보상을 기억하고 요구합니다. 즉, 집착은 심리적 중독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통제 불능의 집착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중추 역할을 하는 것은 전전두엽 피질입니다. 이 부위는 충동 조절 계획과 판단, 장기적 결과 예측 등을 담당합니다. 하지만 집착 상태에서는 전전두엽의 활동이 억제되고 감정 중심인 편도체가 과활성화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논리보다 감정, 장기보다 즉시 충족을 우선시하게 됩니다. 놓을 수 없고 계속 확인하고 계속 갈구하는 행동이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집착은 단순히 마음이 약하다가 아니라 뇌가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반복적 강박 행동 불안과 초조, 과도한 몰입과 피로. 이 모든 것이 뇌가 위험을 감지하고 경고하는 신호라는 점입니다. 즉, 집착을 멈추는 것은 마음의 의지뿐 아니라 뇌 구조와 신경 패턴을 재훈련하는 일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뇌과학은 우리에게 어떤 힌트를 줄까요? 마음 챙김과 명상, 편도체 과활성 억제, 전전두엽 활성화, 충동 조절 회복, 습관적 노출과 연습, 반복된 노음 행동으로 신경회로 재배선, 점진적 집착 완화, 긍정적 자기 강화, 외부 대상과 내면 가치를 분리, 도파민과 코르티솔 균형 회복. 뇌는 유연합니다. 집착의 악순환 속에서도 훈련을 통해 변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뇌의 관점에서 집착을 살펴보았습니다. 도파민과 보상회로, 코르티솔과 스트레스, 전전두엽과 충동 조절, 중독과 유사한 메커니즘.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집착은 단순한 마음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뇌가 만들어낸 반복적 패턴이라는 것을요. 여러분, 어린 시절의 경험이 오늘의 나에게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집착은 종종 우리의 과거, 특히 어린 시절의 애착 경험에서 비롯됩니다. 누구나 부모, 보호자 혹은 중요한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자라납니다. 그 관계에서 안전함과 안정감을 느끼면 건강한 애착이 형성됩니다. 하지만 불안정한 경험을 반복하면 성인이 되어 집착적인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존 볼비는 애착 이론을 통해 인간 관계의 시작을 설명했습니다. 주요 애착 유형은 세 가지입니다. 안정 애착, 보호자와 안정적 관계에서 자신감, 건강한 관계 형성. 회피 애착, 보호자가 무관심, 회피적에서 타인에 대한 의존 회피. 불안정 애착, 보호자가 일관되지 않거나 과도하게 통제해서 과도한 집착, 불안.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어린 시절 불안정한 애착은 성인이 되어 사랑, 관계, 성취에 대한 집착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집착은 종종 부모와 보호자와의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부모가 자주 무관심하거나 거부할 경우 어린아이는 사랑과 안전을 붙잡아야 한다는 신호를 배우게 됩니다. 과보호적 부모 아래서 자란 아이는 모든 것을 통제해야 안전하다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결국 성인이 되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잃을까 두려워 붙잡는 습관을 반복하게 됩니다. 집착은 가족뿐 아니라 형제, 친구, 학교 환경에서도 생깁니다. 경쟁 속에서 인정받으려는 집착, 친구 관계에서 버림받을까 두려워 생기는 불안, 성적, 성과 압박으로 인한 성취 집착. 이 모든 것이 어린 시절 경험의 연장선에서 집착 패턴을 강화합니다. 더 심각한 경우 어린 시절 트라우마는 성인 집착의 뿌리가 되기도 합니다. 부모의 폭력, 방임, 이혼, 학대 등 감정적 상실이나 배제 경험. 이러한 경험은 뇌 발달과 감정 조절 능력에 영향을 미치고 자존감과 안정감을 낮추어 성인이 되어 과도한 집착과 불안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릴 때 부모가 항상 바쁘고 관심을 주지 않았다. 그때 나는 사랑받으려면 붙잡아야 한다는 신념을 배웠다. 이 사람은 성인이 되어 연인과 친구에게 계속 확인 메시지를 보내고 조금이라도 관심이 없으면 불안을 느낍니다. 바로 어린 시절 경험이 집착 패턴으로 직접 이어진 사례입니다. 반대로 어린 시절 긍정적 경험이 많다면 집착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안정적 사랑과 신뢰를 배우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며 존중받는 경험. 이런 경험은 건강한 애착과 자기조절 능력을 키워 성인이 되어서도 놓을 수 있는 자유를 가지게 합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만 집착이 섞이면 감옥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연인이 연락을 늦게 하면 초조해진다. 상대가 다른 사람과 있으면 질투가 솟는다. 사소한 행동에도 마음이 흔들린다. 처음에는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불안과 통제, 의존이 섞여 있습니다. 집착적인 사랑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끊임없는 확인 욕구,
메시지 확인, 위치 확인, 상대 행동 추적. 혹시 떠날까? 라는 불안에서 시작. 상대 중심적 자존감. 상대의 관심이 내 기분과 가치 판단을 결정.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나는 무가치하다. 통제와 감시. 행동, 친구, SNS 활동까지 관여. 자유를 제한하지만 자신은 안정감 없음. 이러한 행동들은 처음에는 사랑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불안과 공포가 만들어낸 집착입니다. 심리학자 존 볼비는 이 현상을 불안정 애착과 연결시켰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나 보호자로부터 안정감을 충분히 얻지 못하면 성인이 되어 사랑을 잃을까 두려워 매달리는 경향이 생깁니다. 즉, 집착은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의 반영입니다. 예를 들어 한 연인의 사례를 봅시다. 연인 A는 B가 답장하지 않으면 불안해. SNS를 확인하고 친구에게 연락해 정보를 수집하고 B가 다른 일정에 집중하면 질투와 분노를 느낍니다. B는 점점 숨이 막혀 멀어지고 A는 더 초조해지며 집착의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이 사례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집착은 사랑을 유지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관계를 위태롭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집착은 연인뿐 아니라 가족과 친구 관계에서도 나타납니다. 부모가 자식의 선택을 통제하려 하거나 친구가 지나치게 집착하며 간섭하면 그 결과 상대는 자율성과 공간을 잃고 집착하는 사람도 정서적 소진을 겪습니다. 사랑은 자유를 전제로 한 신뢰입니다. 집착은 자유를 억압하고 사랑을 위험에 빠뜨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집착을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사랑해서 그렇지 뭐. 관심이 많아서 그렇지 뭐. 하지만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집착이 상대를 행복하게 하는가? 이 집착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가? 대부분의 경우 답은 아니오입니다. 집착은 사랑을 가려진 두려움과 불안으로 만들 뿐입니다. 집착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상대의 자유를 존중하고 자신의 감정을 관찰하며 불안과 욕구를 받아들이고 내려놓습니다. 즉, 사랑과 집착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 이 프로젝트는 반드시 성공해야 해. 포기하면 나는 실패자야. 더 많은 성과를 내야만 인정받을 수 있어. 이것이 바로 성공에 대한 집착입니다. 집착은 사랑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직장, 성취, 일상 목표에서도 똑같이 발생합니다. 집착은 처음에는 열정과 헌신처럼 보입니다. 늦게까지 일하고, 잠을 줄이고, 더 많은 성과를 내려고 노력하는 모습. 겉으로 보면 멋진 노력 같지만 심리학적으로는 자기 파괴적 행동일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증가로 피로가 누적되고, 관계 소홀로 고립감을 느끼거나, 건강 악화로 지속 가능성 저하되어 결국 성과를 쫓는 집착은 일시적 성공과 장기적 건강 사이에서 균형을 잃게 만듭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 이번 프로젝트는 꼭 성공해야 해. 포기하면 나는 실패자일 거야. 더 많은 성과를 내야 인정받을 수 있어. 이게 바로 성공에 대한 집착이에요. 집착은 사랑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 직장 성취 목표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그럼 왜 우리는 성공에 집착할까요?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자존감이 외부에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즉, 성과가 있어야만 내가 가치 있다고 믿는 거죠. 반대로 실패하거나 낮은 평가를 받으면 나는 무가치한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두 번째, 통제 욕구 때문이에요. 결과를 완벽하게 통제해야 마음이 편안하거든요. 예측할 수 없는 결과는 불안을 만들죠. 세 번째, 뇌 속 도파민 회로와 불안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과를 달성하면 도파민이 분비되면서 기분이 좋아지고 더 하고 싶다 라는 욕구가 생겨요. 하지만 그 만족은 금방 사라지고 더 큰 목표를 원하게 됩니다. 즉, 집착은 심리적 요인, 뇌의 신경회로, 그리고 발달적 요인이 모두 합쳐서 만들어진 결과인 셈이죠. 자, 그럼 실제 사례를 볼게요. 먼저 직장인 C의 사례입니다. 매 프로젝트마다 최선을 다하고 야근도 반복하고 작은 실수에도 불안하고 초조해합니다. 성과가 늦으면 스스로를 질책하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건강이 나빠지고 잠도 부족하고 가족이나 친구와의 관계도 소홀해졌습니다. 성과는 잠깐 기쁘지만 스트레스는 오래갑니다. 이게 바로 집착이 만들어낸 자기 파괴적 루프예요. 두 번째 사례는 창업가 D입니다. 세계적 성공을 꿈꾸며 24시간 몰입하고 경쟁과 비교 속에서 자신을 계속 몰아붙였죠. 실패는 곧 자신의 존재가 위협받는 느낌으로 다가왔습니다. 결과는 창업은 성공했지만 불안은 계속되고 건강과 인간관계는 희생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승부욕이 어느 순간 집착으로 바뀐 거예요. 마이클 조던도 전설적인 집요함을 보여줬죠. 하지만 그는 스스로 통제하고 휴식을 관리했기 때문에 독성이 덜했습니다. 그럼 직장과 성공에서 집착이 시작될 때 나타나는 위험 신호를 볼까요? 잠을 줄여도 피로가 풀리지 않아요. 작은 성과에도 불안과 초조가 반복됩니다. 관계가 소홀해지고 사회적 고립이 생기죠. 실패에 대해 과도하게 자신을 비난합니다. 이런 신호를 무시하면 집착은 성과보다 자신을 망치는 힘으로 변해버립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성취 집착은 도파민 회로와 코르티솔의 반복적 상호작용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성과를 달성하면 도파민이 올라가고 만족감을 줍니다. 하지만 성과가 지연되면 코르티솔이 올라가 불안과 스트레스가 생기죠. 결국 뇌는 끊임없는 갈증 상태에 빠집니다. 이걸 보면 성취 집착이 사랑의 집착과 마찬가지로 사실 중독적 메커니즘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과로와 불안, 자기 비난, 성과와 자존감의 외부 의존, 도파민과 스트레스 회로의 반복적 악순환. 중요한 건 집착이 성취를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절할 수 있다면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성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비교와 집착. 여러분, 요즘 SNS 많이 쓰시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틱톡 하루에 한 번쯤은 남들의 삶을 훑어보면서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왜 나는 저렇게 멋지게 사는 것 같지? 나는 왜 저만큼 성취하지 못할까? 이게 바로 사회적 비교입니다. 그리고 이 비교가 집착을 키우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예요. 사회적 비교는 자연스러운 인간 심리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주변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죠. 문제는 이 비교가 지속적이고 강박적일 때 집착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남들이 더 잘 되는데 나는 왜 안 될까? 저 사람은 더 많이 사랑받는데 나는 부족해. 이런 생각은 우리 마음을 계속 긴장 상태로 만들고 결과적으로 끊임없는 불안과 집착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요즘 SNS는 비교를 부추기는 도구입니다. 친구의 여행 사진, 연봉 인증, 연애 소식, 좋아요와 댓글 수로 나를 평가하는 느낌. 하루 종일 이런 자극을 보면 우리 뇌는 계속 더 많이 확인하고 더 많이 갈구하게 됩니다. 이제 비교는 단순히 궁금함을 넘어서 강박적 집착과 불안의 루프가 됩니다. 예를 들어 직장인 일을 볼게요. 같은 부서 동료가 승진하면 초조해지고 친구가 프로젝트에서 성과를 내면 스스로를 깎아내립니다. 심지어 SNS에서 모르는 사람의 성과까지 확인하며 불안을 느낍니다. 결과? 집중력 저하, 수면 부족, 불안 증가. 사회적 비교가 이렇게 직장과 성과 집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회적 비교는 연애, 친구 관계, 가족에서도 나타납니다. 친구가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으면 초조함. 동료가 인정받으면 나도 인정받아야 한다는 압박. 주변 사람의 선택과 행동을 끊임없이 관찰. 결국 비교는 집착을 강화하고 자유를 뺏는 장치가 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사회적 평가 불안이라고 부릅니다. 남과 나를 비교하여 자신을 평가. 평가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불안과 초조, 불안, 집착 행동으로 연결. 즉, 비교는 단순히 습관이 아니라 우리 심리 구조와 행동 패턴을 바꾸는 강력한 힘입니다. 현대 사회는 비교를 계속 부추깁니다. SNS, 뉴스, 직장 경쟁, 학교 성적, 성과 중심 사회의 명성, 외모 기준. 모든 것이 우리에게 더 많은 비교, 더 많은 경쟁, 더 많은 집착을 요구하죠. 이런 환경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불안, 초조, 통제 욕구에 휘말리게 됩니다.
사회적 비교는 인간 본능이지만 집착을 강화합니다. SNS와 주변 환경은 비교를 극대화합니다. 비교에서 생기는 불안과 초조가 삶을 잠식합니다. 여러분, 이제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사랑, 성취, 사회적 비교, 물질, 건강. 그리고 어린 시절과 뇌과학까지 우리는 집착이 어떻게 우리를 지배하는지 살펴봤죠. 이제 남은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집착 없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집착 없는 삶이란 포기가 아니라 자유를 의미합니다. 사랑에서 상대를 붙잡지 않고, 성취에서 결과에 지나치게 매달리지 않고, 물질과 소비에서 만족을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즉, 내면의 중심을 자신에게 두는 삶이 바로 집착 없는 삶입니다. 놓음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습관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상대를 통제하려는 마음 내려놓기, 실패나 부족함을 받아들이기, 매일 한 가지씩 감사와 만족을 기록하기. 이 작은 연습이 쌓이면 우리는 점점 자유롭고 평온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집착 없는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또 다른 방법은 자신의 내면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믿고 신뢰하기, 외부 평가에 흔들리지 않기, 자신이 가진 것을 충분히 인정하고 감사하기. 결국 자유는 외부 조건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삶은 이렇게 바뀝니다. 불안과 초조에서 벗어나고, 인간관계에서 자유와 신뢰를 경험하며, 성취를 즐기고 실패를 성장으로 받아들이며,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꿈꾸는 진정한 삶의 변화입니다. 집착은 당신을 잠식하지만 놓음은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오늘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하세요. 하루 한 번 마음 챙김, 비교와 불안을 인식하고 내려놓기, 감사와 작은 만족 기록하기. 작은 변화가 쌓이면 여러분은 어느 순간 집착 없는 삶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집착의 본질과 구조, 그리고 실제 삶에서 나타나는 모든 패턴을 살펴봤습니다. 사랑, 성취, 사회적 비교, 소비, 건강. 어린 시절과 뇌과학, 심리적 원인. 노음과 자유, 내면 강화와 실천 전략. 모든 내용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집착을 이해하고 인지하면 우리는 놓을 수 있고 그 순간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얻을 수 있다. 여러분, 오늘 배운 것을 삶 속에서 조금씩 실천하며 진정으로 자유로운 삶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이 길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걸을 수 있는 길입니다.